의원입니다. 홍영철 증인 좀 나와주시겠어요? 아까 책임감면 관련해서 징계를 해야지 가능한 게 맞나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징계가 안 이루어졌는데 저 공익 신고자들이 징계 당한 다음에 신청하면 받아들여져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저희 위원회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책임 감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징계에 대해서 요구를 제가 하기 때문에 저분들이 나중에 징계를 당하거나 이제 예를 들어 징계 결과가 절차, 있은 후에 징계 절차에 어떤 그러면 들어간다고 조치를 하면 취해서 구제나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가 이제 그 책임 감면 요구를 하고 법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저희 위원회 요구를 따라야 그러니까 한다고 지금 되어 얘기한 있습니다. 것 같은 사례가 계속 일반적으로 있는 사례들이에요? 저희 위원회가 징계 요구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보호 조치의 책임 감면을 요구해서 거의 감면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한 건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쪽 업무 맡은 이제 한 달 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아까 회의록을 다 앞뒤까지 다시 봤어요. 네. 근데 먼저 과장님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계속 책임 감면을 만약에 드랍시키게 되면 책임 감면을 실질적으로 그 처분청에 요구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우려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추가해서 또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책임 감면에 현재화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징계 처분이 있고 난 다음에는 책임 감면 요구를 못하는 것으로 작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사건 때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을 했어요. 먼저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증인이 위증을 하시거나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럼 먼저 과장님 이게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관심받는 사안인데 그리고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데 과장님이 홀로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상당히 용기 있는 의견이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무모하게 얘기했을 리가 없는데 얘기하는 게 완전히 다르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저희 직원 말로는 이제 다른 위원님이 그 당시에 이제 왜 책임 감면이나 나중에 때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보호 사건으로 다루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니까 이제 그렇게 아니 제가 회의록 앞뒤를 다 봤어요. 이렇게 끊어서 편집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모든 위원들이 다른 의견을 내는데 혼자 그 과장님이 계속 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저도 이제 회의록을 위원님 봤습니다. 이제 보고 제가 이제 저도 나와서 준비를 하는데 박홍상 과장님께서 한번 그러면서 여기 사례도 얘기하잖아요. 작년 몇 월 며칠에 그런 때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런 과거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나중으로 유예하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혼자. 당시 이제 그 과에서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간 그런 의견은 종결할 것이냐, 보류할 것이냐, 뭐 이런 있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종결을 안 하고 보류를 한 거는 신고자들에 제가 대한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분들이 나중에 징계를 당하든지 피해를 당했을 때 구애나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절차가 들어가면 징계 절차가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 위원회는 어쨌든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의 전원위에서 위원들이 결정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위원들이 결정하는데 위원들이 그러면은 어떤 법이나 뭐 규정을 무시하고 정무적으로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저는 이게 지금 조직적으로 카르텔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다 합심해서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거는 제가 사실 뭐 위원님들이 이렇게 판단한 거를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위원들의 판단이 법이나 뭐 규정 이런 걸 벗어나서 그냥 판단하면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도
거기에 계속 근무하신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전에 분과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박홍상 과장이 그렇게 얘기한 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항상 이 책임 감면 조치는 징계 요구나 액션이 있은 후에 아니면 액션이 들어간 얘기가 다르니까 나중에 이제 박 과장님 나오신다니까 확인해 됐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봉지욱 기자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항상 그 신학님 위원장의 김만배 인터뷰에 대해서 네. 구속이 됐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네. 계속 그 프레임을 갖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저도 몇 번을 찾아봤어요. 그 구속 사유에 범죄 소명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공소장 자체에도 예,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네. 검찰에서는 뭐 국기문란이니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이니 뭐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는데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구속도 사실 김만배 씨는 여러 번 구속됐으니까 그러면서 신학님 위원장도 좀 같이 구속되지 않았나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 측면에서. 근데 아무튼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모든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서 신학님 김만배 인터뷰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계속 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아는 봉지욱 기자한테 네. 이 건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일단은 특수보험사 10여 명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특별수사팀이란 타이틀을 붙이고 지난해 9월 7일부터 11개월간 수사를 하고 저희를 이제 기소했는데요. 70여 페이지 공소장에 당초 검찰이 언론에 그렇게나 흘려줬던 이재명 그리고 뭐 민주당 이 배우다 김만배가 배우다라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담당 재판장이 그러니까 여기 도대체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같은 게 왜 들어가 있냐, 이것이 도대체 윤석열의 명예훼손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 호통을 치면서 검사들을 혼내고 또 공소장을 바꿔오라고 지시하는 아주 황당한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 24일에 첫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얘기하지 마라. 이것은 이제 뒤집어 보면 뭐겠습니까? 11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하려다가 판사한테 또 검사들이 혼났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여기 안 계셔서 되게 저도 아쉬운데요. 오전에 보니까 그 최민희 위원장께서 위원장이 왜 청부민원이라고 재단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사건 보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단정한 거는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검찰하고. 아직 이제 재판이 시작됐고 비로소 지난 24일에 첫 공판이 시작됐을 뿐인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것은 가짜 뉴스다라고 규정을 하고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희 뉴스타파를 비롯한 이제 여러 언론사들이 함께 협업해서 검찰이 이번 재판부에 낸 증거 기록 중에 자신들의 공소 사실을 뒤집는 증거들이 거기 안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주인 검사가 이끈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이 조우영이나 대장동 대출의 문제점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검찰의 지금 공소장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오히려 검찰의 그 증거 기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다음 주부터 이제 보도로 하나씩 밝혀 나가겠고요. 한 가지 오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저는 와서 들으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나 부실하게 조사를 했구나. 유일임 위원장과 유이목 씨가 형제 관계인 게 가족 관계 증명서를 내지 않아서 몰랐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도하지 않은 것 중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니까 유이목 씨, 유일임의 그 쌍둥이 동생, 그분을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심지어 JTBC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JTBC 문제가 된 그 보도를 보도한 기자가 접니다.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낸 민원의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유일임 위원장은 영남 선비문화수련원의 등기 이사입니다.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아닌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자신의 동생이 사무총장인 선비문화수련원의 현재도 등기 이사예요. 근데 이번 청구민원 리스트를 봤더니 그 수련원과 관계된 분들이 5명 이상이 똑같은 민원을 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 사건이 청부민원이라는 걸 저희 뉴스타파가 이름 붙인 겁니다. 저희는 민원사주란 말은 쓰진 않았어요. 청부민원이라고 한 것은 이미 그 2019년 팀장 김모 팀장의 판결문에,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판사가
방심위 같은 기관은 고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기관인데 이런 대리 민원 혹은 청부 민원을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비리라고 판사가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개 팀장이 했는데 그 정도면 위원장이 했다면 엄청난 중대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1년째 유해림 청부 민원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끌 사안인가.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이 정도면 기관장을 질책하고 또 수사를 의뢰하고 했을 텐데 이번에 연임이 되는 것을 보고 또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공익 제보자들이 공익 신고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언론 입장에서는 저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공익 제보를 안 했으면 이게 언론에 나오고 또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 오늘 보면 저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얘기하시는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모두 항상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항상 지금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까지 마찬가지로 메신저를 공격하고 제보자를 공격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2014년에 박관천 전 행정관이 십상시와 정윤회 문건을 문건을 썼을 때 그게 언론에 나왔을 때 제대로 수사가 됐다면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때 그걸 바로잡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됐거든요. 저는 지금 이번 유해림 청부 민원 사건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시민단체로 움직여서 고발사주를 했다는 것까지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다 보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만요. 봉지욱 기자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봉지욱 기자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우리 존경하는 이준석 의원님